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돛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이 노래를 모르는 한국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이 노래를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어렸을 적 함께 놀던 친구가 생각나시나요? 전 이 노래를 들으면 우리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아버지랑 쎄쎄쎄 하던 기억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 코끝이 시릴 정도로 그 시절이 그리워져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 이야기도 있고요. 추악한 인간들이 벌이는 막장 드라마도 있습니다. 저 고작 33살인데 참 별일 다 겪었죠? 여러분, 제 사연을 들으실 준비 되셨죠?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사이가 참 좋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아버지와 웃음이 많은 어머니 밑에서 행복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는 언니나 동생, 아무 형제가 없었던 걸까요? 집에 놀 자매가 있으면 좋겠다며 엄마를 붙잡고 물어보았지만 엄마는 그저 빙그레 웃고 마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병을 일찍이 앓고 계셔서 임신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저를 임신하는 것도 병원에 다니면서 배란 유도제 쓰고 어렵게 성공하신 거였다네요. 그런데 출산하면서 자궁이 더 안 좋아지시고 이후 다시 임신하기 어려운 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엄마는 제가 심심해하면 늘 같이 놀아주셨어요. 마당이는 집에서 숨바꼭질이랑 술래잡기도 하고 쎄쎄쎄도 하고. 그래서 엄마 덕분에 전 언니나 동생 없이 잘 놀고 지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10살 무렵에 엄마는 결국 지병이 악화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저는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었어요. 외동딸이라고 언니 대신 엄마는 친구처럼 함께 놀아주셨는데 이제 전 집에서 놀아줄 사람도 없어서 심심하기도 했고요. 그냥 벽에 기대서 마당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을 거셨어요. 우리 딸 여기서 뭐하고 있니? 그냥 있어요. 심심하게. 아니, 왜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지 않고선? 요즘에 친구들은 학원 다닌다고 바빠요. 영어학원이랑 수학학원이랑 논술에 태권도까지. 그럼 우리 딸도 학원 다니고 싶어? 아니요, 전 공부하는 거 진짜 싫단 말이에요. 아, 참 심심한데. 아빠, 혹시 쎄쎄쎄 할 줄 아세요? 아빠도 어릴 때는 했었지. 근데 지금은 다 까먹었구나. 네가 한번 가르쳐 줄래? 이렇게 나처럼 손바닥을 펴고 부딪히고 노래 부르면서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돛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이렇게 아버지는 엄마 없이 자라는 저랑 노력해서 놀아주시기도 하고 운동회 날 엄마 대신 학교에 오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엄마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절 신경 써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업가라서 정말 바쁘시거든요.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저를 그렇게나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성우산업회사를 세우고 한평생을 바친 창업주이십니다. 회사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 등 다양한 알루미늄 소재를 가공하는 업체인데 연매출 200억을 달성하는 알짜배기 중소기업이에요. 처음부터 회사가 이렇게 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문권을 생산하는 연 매출 10억대의 단순한 제조기업으로 시작했지만 지속적인 설비 투자에 집중하고 신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지금의 소재 부품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에 성공한 것이죠. 꾸준히 연구개발 및 경쟁력 향상에 집중한 노력의 결과 15년 전에 한국산업은행 유망 중소기업에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어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아버지는 회사를 위해 일하신 직원분들을 모시고 조촐하게 우리 집 마당에서 파티를 열었답니다. 회사가 지금까지 성장한 데에는 좋은 직원분들의 노력을 간과할 수 없는데요. 특히 초창기부터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일군데 일조하신 문 전무님, 비서실장으로 계신 김상무님은 회사의 핵심 중역이세요. 두 분은 회사 임원뿐이지만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아버지와 바둑을 두는 아버지와 막연한 친구 동생 사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좀 예의 없지만 어릴 때부터 봐온 분들을 아직도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먹고 자라난 저는 아쉽게도 좋은 머리나 야망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를 닮지 못했나 봐요. 그럭저럭 서울 중위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마땅히 할 일이 없었는데 여행사를 운영하는 아는 언니가 여행작가를 제게 제안해왔습니다. 그 여행사에서 파는 여행 상품을 직접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여행기를 써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여행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에 끌려서 여행작가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건강이 언제까지 괜찮을지 몸이 허락해줄지 모르겠구나. 네가 어서 결혼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어야 아버지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아비가 눈여겨보고 있는 신랑감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니?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이렇게 간곡히 말씀하시는데 그 뜻을 따라야죠. 아버지가 소개해준 남자는 아버지 회사 직원 중 초고속 승진한 김지훈 과장이었습니다. 직접 만나본 지훈 씨는 이병헌을 닮은 잘생긴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어떤 여자라도 만나본다면 호감 가질 만한 남자였는데 남자의 외모를 그리 따지지 않는 저이지만 막상 잘생긴 남자가 좋긴 좋더라고요. 사장님 소개로 나오기는 했지만 제 생각보다 더 아름다운 여성분이시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도 반가워요, 지훈씨. 아버지가 회사분을 소개해준다기에 기대 안 했는데 지훈씨야말로 참 잘생기셨네요. 네? 아버지요? 그럼 수혜씨가 사장님의 따님이셨다는 말씀...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사장님이 그저 소개해줄 아가씨가 있다고만 하셨는데... 그러셨군요. 아버지도 참 짓궂으세요. 사장 딸이라 제가 부담스러우신 건 아니죠? 당황해서 부끄럽다는 듯 얼굴을 붉히는 그가 귀여워 보였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았지만 말이죠. 대화가 서로 잘 통하는 데다가 명문대학교를 졸업해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능력남이었던 지훈씨에게 점점 끌렸어요. 지훈씨는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가 말도 참 조리 있게 잘했어요. 그가 하는 말이라면 똥으로 된장을 쓴데도 믿을 만큼 말이죠. 뿐만 아니라 지훈씨는 매너가 참 좋았어요. 제가 차에 타고 내릴 때마다 미리 차문을 열어주고 제 머리가 차에 부딪히지 말라고 커다란 손바닥으로 제 머리를 감싸줄 때면 마치 공주님 대접받는 기분이었답니다. 지훈씨와 데이트를 하러 나갈 때마다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로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만나면서 지훈씨는 저에게 잘해줄 뿐만 아니라 자꾸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는 했어요. 수혜씨, 우리가 결혼하면 아기는 몇 명 낳고 싶어요? 난 2명쯤 되면 좋겠는데 힘들면 1명도 괜찮고요. 같이 사는 신혼집은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벌써부터 저와의 결혼을 상상하다니 지훈씨가 나를 참 많이 좋아하는구나 싶었어요. 당연히 저도 지훈씨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정이 들었죠. 좀 더 싱글 생활을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남자친구가 결혼을 서두르는 눈치이고 아버지도 결혼해서 손주를 기대하고 계셨기 때문에 전 결혼에 대한 결심을 굳혀갔어요. 지훈씨의 부탁으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돈 어르신들께 잘 보여야 한다면서 백화점에서 사온 갈비 한 세트와 과일 바구니 그리고 고급 위스키까지 수행비서를 통해 보내주셨어요. 어머나, 이렇게 선물을 고하게 보내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아버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 전해주세요. 이걸 어쩌나. 나는 그냥 집밥만 준비했는데 우리 집도 누추하죠?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어머님. 저 집밥 정말 좋아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집도 너무 예뻐요. 화초도 많고요. 네, 내 화초 키우는 취미가 있어서 이렇게 집에 많이 들여놨다고 바깥 양반은 매일 타박이라오. 내가 무슨 타박을 했다고 그러시오? 야, 아들아, 그 며느리가 가져온 위스키 좀 따봐라. 이런 고급은 평생 처음 본다. 이런 건 값이 얼마나 하려나? 어머님, 우린 곧 가족이 될 텐데 제가 아랫사람이니까요. 저한테 말씀 편하게 해주셔야 저도 편하게 어머님 대할 수 있죠. 아유, 그래도 사장의 따님이신데 어찌 감히... 아니요. 아니, 난 그냥 이렇게 존댓말 쓰는 게 편해요. 아직 우리 애랑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럼 식사 맛있게 해요.
이렇게 밥을 차려주시고 어머님은 부엌으로 가버리시는 겁니다.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해도 예비시모는 누룽지를 끓여야 한다, 후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시면서 저와 겸상을 끝까지 안 해줬어요. 하지만 저에게 친절히 잘 대해주시고 이런저런 간섭을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서 걱정하던 시댁 스트레스는 없겠구나 싶어 안심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혼자 시댁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가 쓰는 방을 구경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예전 사귀던 여자와의 연애 편지였습니다. 사람 촉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왜인지 두 번째 서랍을 열어보고 싶어져서 열어보았더니 저기 안쪽 구석에 살짝 구겨진 채로 하늘색 편지 봉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겉에는 내 마지막 사랑에게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좀 야비한 일이긴 하지만 궁금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그 편지를 읽고 말았어요. 오빠가 이렇게 내 곁을 떠날 줄은 몰랐어. 그래, 다 이해해.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야. 그래도 얼마나 떨어져야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걸까? 당장 내 옆에 없는 당신을 오늘도 그리고 있어. 기다릴 거야, 죽을 때까지.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해. 아마 지훈 씨가 헤어지자고 하고선 여자가 못 잊고 보낸 편지 같은데 좀 소름 끼쳤어요. 죽을 때까지 못 잊고 기다린다니. 전 아직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못 해봤기 때문일까요? 섬뜩한 느낌마저 받았어요. 하지만 서른 넘은 남자가 찐한 사랑 한 번 안 해봤을까? 과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고 잊고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결혼 허락도 받았고 우리 아버지야 애초에 우리가 결혼했으면 하는 의중으로 소개해주신 장본인님이 지훈 씨와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지훈 씨의 부모님은 평범한 집안이었던 것 같고 지훈 씨도 잘나가는 셀러리맨이라고는 하지만 모아놓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 무리였습니다. 최근 아버지의 심장 질환이 부쩍 심해지셨는지 힘든 기색이 역력해지셨어요. 아버지는 동맥경화와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으셨는데요. 병원에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식단도 저염식 저지방으로 신경 쓰면서 관리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젠 나이가 60대 후반에 접어들고 사업을 하다 보니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자주 노출돼서인지 의사는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방도 많고 넓은 친정집을 두고 분가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지훈 씨에게 말을 꺼냈죠. 지훈 씨, 서울에서 아파트를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아버지께서 2층에 있는 방들은 우리가 마음껏 편하게 사용해도 된다고 하시고요. 당분간만 우리 집에서 지내면 어떻겠어요? 지훈 씨는 처가에서 사는 방법은 생각도 못했는지 아주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글쎄, 꼭 그래야 하는 걸까? 솔직히 말하자면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요. 아버지 심장이 나쁜 편이라서 유일한 자식인 내가 곁에서 보살펴드리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키워주셨는지 그동안 여러 번 얘기한 거 알죠? 아버님 지병이 있으셔? 지훈 씨는 눈을 반짝이며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심장 상태와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지훈 씨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지훈 씨는 결심이 섰다면서 친정집에 신접살림을 차리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래도 남자 입장에서 처가살이가 시집살이만큼이나 부담되었을 텐데 결심해준 지훈 씨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내로서 그에게 잘해줘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우리는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서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친정집 2층에서 신혼을 보냈습니다. 2층에는 욕실이 따른 안방과 서재 그리고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우리 둘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죠. 저는 결혼해서도 옆에서 아버지를 보살필 수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없으니 참 좋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는 저에게 혹시 아기 소식은 있냐고 자주 물어보셨어요. 아마도 아버지 자신의 건강이 염려되어서 빨리 손주를 갖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아버지, 올해 결혼한 지 한 달 남짓 되었을 뿐이에요. 너무 조급해 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래, 나도 조급한 거 알고 있다만 괜히 불안하고 그렇구나. 내 마음이.
요즘은 워낙 젊은 부부들이 불임이 많다고 하는데 너도 몇 개월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병원에 다녀보자꾸나. 이렇게 채근하는 아버지와 달리 희한하게 시댁에서는 손주에 대한 어떠한 부담이나 말씀도 없으셨어요. 시아버님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으셨고 남편 역시 집에서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후손에 대한 집착이 남다를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처가살이도 허락해주시고 며느리에게 손자 타령도 안 하시는 이해심 많은 시부모님이라 감사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하지만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요. 우리 부부는 결혼해서 잠자리를 자주 갖지 않았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할까 말까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30대 초반의 왕성한 남자인데 회사 일로 매일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는 저와의 잠자리를 피했어요. 그런가 보다 그를 이해하려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저 역시 자존심이 상해서 그에게 잠자리를 요구하지 않았고 잠도 따로 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주에 대한 열망을 알기에 우리는 의무적으로 한 달에 딱 한 번만 배란일에 맞춰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도 사랑이 부족해서인지 횟수가 부족해서인지 악인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불안함을 느낀 저는 남편에게 불임시술을 권했어요. 불임시술? 아직 우리 나이가 젊은데 뭐 하러 그런 것을 해? 아무리 젊더라도 피임하지 않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6개월이 넘도록 임신이 안 되면 난임이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후손이 급한 상황인지 당신도 알잖아요. 협조해주세요. 그렇지만 남편은 끝까지 협조해주지 않았습니다. 난임 클리닉도 시험관 시술도 남편의 협조 없이는 모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달리 방도가 없었어요. 저는 매일 한숨만 나왔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나를 공주 대접해주면서 잘하던 남자가 결혼도 일찍 하자고 성하더니 막상 결혼하고 나니 나를 찬밥 심세 취급하는 것만 같았고 결혼 생활이 이렇게 지루하고 김 빠진 맥주 같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아버지는 장차 자신의 사장 자리를 남편에게 물려줄 생각이셨는지 남편은 누구보다 빠른 승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더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하고 저에게 잘할 줄 알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그가 높은 자리를 가면 갈수록 더 바쁜 그와 집에서 마주치는 시간은 줄어만 갔어요. 게다가 저를 비롯한 모든 것에 대해 불만이 가득 찬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의 짜증과 신경질이 날로 늘어나고 눈빛은 차가워졌어요. 도대체 요즘 당신 왜 그래요? 회사 일이 잘 안 풀리나요? 아님 뭐 다른 문제라도 생겼어요? 부부끼리 서로 말을 해야 알죠. 정말 눈치 없는 여자군. 정말 모르겠어? 난 이 집에 들어오는 게 숨이 막혀.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당신과 당신 아빠의 집이지. 집에 들어오면 마음 편하게 쉬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툭하면 회사 일을 논의하자고 집에서 시도 때도 없이 부르시는 장인 어른도 싫고 나를 남편으로 존중하지 않는 당신 태도도 신물이 나. 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 어떤 태도가 당신한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당신 건강 때문에 아침 일찍 녹즙도 갈아주고 요모조모 신경을 쓴다고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남편인 내가 일일이 말해야 하나? 일단 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숨막히니까 난 아무래도 따로 나가 살아야겠어. 그리고 남편은 정말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일주일 중 4, 5일은 거기에 머물고 우리 집에는 잘 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아버지께 분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분가하고 싶다고 제게 시위하는 것일 테니 말입니다. 분가 얘기에 아버지는 내심 서운해하셨지만 이해하신다면서 직접 좋은 동네에 아파트를 매입해 주셨습니다. 저는 남편과 화해하고 싶어서 분가 얘기를 할 겸 남편이 지내는 오피스텔에 갔어요. 그리고 남자 혼자 사는 집을 오죽할까 싶어서 집 정리와 청소를 할 겸 말이죠. 저는 그곳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하고 맙니다. 여성용 스타킹이 욕실 수건거리에 걸려있는 거예요. 돌아온 남편에게 그것을 눈앞에 보여주고 물었죠. 당신, 이곳이 도대체 뭐예요?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잠깐 술집 여자랑 오피스텔에서 정말 한 번뿐이었고 하룻밤 실수였어.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남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했습니다.
우리가 갈등으로 서로 소닥 보듯 할 때였으니 남자의 욕구를 푸는 그냥 그런 하룻밤이었을 거야. 저는 힘들지만 결국 그의 잘못을 용서했고 우리는 분가해서 함께 살았습니다. 한동안 남편은 전보다 집에 잘 들어오고 저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심부름으로 급작스럽게 저는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평소에도 시가에 오라고 부르시지도 연락도 잘 안 하셨어요. 매달 보내드리는 100만 원의 용돈만 오면 저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않은 분들이셨기에 참 오랜만에 시댁 방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시댁 현관 앞에서 기다리자 당황하며 문을 열어준 시모 뒤로 처음 보는 여자 두 분의 손님이 계셨어요. 아니, 네가 갑자기 우리 집에 무슨 일이냐? 출발하기 전에 몇 차례 어머님께 전화드렸는데 바쁘신지 안 받으시더라고요. 남편이 예전 대학교 때 모아놓은 공부 자료를 가져오라고 저를 보냈어요. 그런데 손님이 와 계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전 며느리 되는 최수혜라고 합니다. 시모는 놀란 표정을 거두고 이내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에게 손님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내 오랜 친구 정숙이. 그리고 얘는 정숙이 딸이야. 얘가 이화여대 피아노학과 나온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는데 지금은 피아노 학원 선생님 하고 있다. 아주 참하고 괜찮은 애야. 그런데 제 인사에도 그들의 저를 보는 시선은 왠지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지은이 철하고. 나는 시어머니 되는 사람과 절친한 사이라서 자주 이 집에 드나드는데 정작 며느리 얼굴은 처음 보는 것 같네. 어머님 자주 뵙고 잘 좀 대해드려요. 네, 그래야죠. 시모의 친구는 못된 시누이인 양 저를 훈계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였지만 그저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얘한테 왜 그래? 내가 부담스러워서 애들 오지 말라고 한다, 야. 며느리 너는 얘 말 신경 쓰지 마라. 불편해진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저는 시모 친구 따님을 보며 칭찬을 건넸어요. 따님이 얼굴도 참 예쁘시네요. 어머님이 추천하실 정도의 재혼이시면 어떻게 제가 좋은 신랑감을 소개해 줄까요? 저는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싸하게 웃으면서 이러는 겁니다. 저는 눈이 꽤 높은데 과연 제 기준에 맞춰주실 수 있을까요? 지훈 오빠? 그 정도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신랑감이 있다면 모를까.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농담이죠? 우리 남편을 그렇게 괜찮은 남자라고 칭찬해주는 걸로 들을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머나, 언니의 피부가 많이 상하셨네요. 결혼식 때 봤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그때는 신부 화장을 해서 몰라봤나? 지훈 오빠는 연예인급으로 잘생겼는데 언니는... 너무 외모가 차이가 나서 괜찮을까 모르겠네. 저는 호의로 대해주었는데 그 피아노 선생은 저에게 억하심정이 있는 듯이 못되게 말하는 거 있죠? 말을 비꼬면서 제 외모를 비하하기까지 하고 나보다 어린 게 되게 쌀쌀맞게 구네. 너 진짜 성격은 별로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그 모녀와 앞으로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싶었죠. 집에 돌아와서 너무 기분이 나쁘고 깨름직한 마음에 결혼식 촬영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하객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아서 찾는데 애를 먹었어요. 두세 번을 돌려보다 보니 뒷배경에 살짝씩 나온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전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등골이 오싹했어요. 기쁜 결혼식 자리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우리 부부를 째려보고 있는 거죠. 그것도 스토커나 귀신처럼 기둥에 숨어서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저 여자가 왜 내 결혼식에서 저러지? 미스터리한 그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지만 저는 기분 나쁜 일을 오래 담아두거나 사람을 의심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에휴, 그때라도 더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나중에 와서야 저는 이때 좀 더 그녀를 조사해볼 걸 하고 후회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염려하신 것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분가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아버지가 회사에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버지는 이미 이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져 계셨던 것입니다. 강상무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멀쩡하시던 아버지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되셨죠? 비서실장인 내가 늘 곁에서 사장님을 지켰어야 했는데
지방 출장을 다녀온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단다. 나도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렴. 이봐, 김상무, 자네가 사장님과 함께 있지 않았나? 네, 제가 사장님과 함께 새로운 공장 부지 회의할 때는 분명 멀쩡하셨습니다.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좀 아프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원래 드시던 약을 드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안심하고 사장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점심때 식사를 함께 하려고 가보니 아버님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주치의는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이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수술이나 여타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아버지 스스로 의식을 차리시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요. 저에게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가 잘못되신다는 생각만으로도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고 실신한 것처럼 세상이 빙빙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신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당신까지 잘못되고 말아. 당신도 입원해서 처치를 받아야겠어. 남편의 권유대로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지내면서 저는 몸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서실장 강상무님이 저를 다급히 찾아오셨어요. 수혜야, 큰일이다. 사장님이 못 일어나는 동안 너의 남편이 못된 짓을 꾸며서 회사를 꿀을 속셈인 것 같아. 네? 설마 아버지가 이런 일을 당하신 중에 그 사람이 그럴 리가요. 아버지가 병원에 오신 다음 날 아버지 회사 변호사가 남편과 함께 회사에서 중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는 아버지가 가까이 하시고 중요한 임무를 맡겨온 분인데 회사의 모든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사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전에 이미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는데 만일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사장석의 공석일대를 대비해서 작성해 두신 것입니다. 유언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장석에 공석이 되면 2주 뒤 김지훈 상무가 정식으로 사장직을 맡게 된다. 그렇지만 형님이 이럴 리가 없거든. 요즘 들어서 김상무가 생각만큼 회사에 열정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도리어 직책을 강등시키려고 고민하고 계셨다고. 그런데 회사 사장 자리를 갑자기 왜 너희 남편에게 물려주겠니? 차기 사장 자리와 같이 중요한 일은 늘 나와 문정무랑 상의하던 분이 우리도 모르게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유언장까지 쓰실 분이 아니라고. 나와 너희 아버지가 함께 회사에 바친 세월이 자그마치 35년이다. 이것은 분명 너희 남편이 뭔가 일을 꾸민 게야. 저도 아버지에게서 차기 사장직을 남편에게 물려준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선택하라면 남편보다는 강상무님의 말에 더 신뢰가 갔어요. 강상무님은 저에게 이 일을 조사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고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누워있던 저는 참으로 심란했습니다. 믿고 있던 남편이 정말 이 모든 일을 꾸민 걸까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저렇게 되신 것도 그 사람 때문일까요? 저는 한없이 괴로웠지만 이대로 가만히 누워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병실에 가서 아버지 앞에서 목 놓아 울었지요. 아버지,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강상무님 말대로 남편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회사를 차지하려고 계략을 꾸민 거냐고요?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누워있지만 말고 어서 일어나세요. 어서요. 제 서러운 외침에도 아버지는 평온한 얼굴로 누워 계실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못 볼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추악한 자들이 벌인 짓을 이제부터 감상하실 차례입니다.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자꾸만 오류가 뜨는 것입니다. 이상해서 제 차 누르려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난번 시댁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 재수없는 시모 친구 딸이었어요.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그리고 제멋대로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꿔놓고? 집에 들어서서 보는데 거실에는 온통 처음 보는 가구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오빠와 내가 살 집이니까 비밀번호는 변경했어요. 어때요? 가구들이 정말 고급스럽죠? 명색이 사장딸이라면서 당신 안목이 그렇게나 떨어지는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촌스러운 가구들만 있더라고. 그래서 나에게 걸맞은 좋은 가구로 싹 바꿔놓았는데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지훈 오빠는 당신과 결혼한 가정이 있으면서도 외로워했고 나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결혼한 내 남편을 꼬드겨서 만나왔다. 사실 나는 상간녀이다 뭐 이런 거야? 아니, 네 남편은 처음부터 내 것이었어.
너는 그저 그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이용했을 뿐인 허수아비였다고. 지훈 오빠는 자기가 사장 자리를 빼앗고 나면 나에게 사장 부인 자리를 줄 거라고 약속해왔어. 나는 그 증거들도 다 갖고 있다고. 녹음본과 각서 등등 말이야. 내 말이 정 의심스러우면 보여줄 수도 있어. 상간녀의 설명에 따르면 남편과 상간녀는 나를 만나기 오래전부터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남편이 취직하기 전까지 피아노 학원을 하는 상간녀가 용돈을 주며 뒷바라지까지 했대요. 그리고 엄마들끼리 친구여서 상간녀를 시댁에서는 이미 며느리처럼 대하고 터놓고 지내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 들어온 남편은 회사 사장 외동딸과 결혼하면 사장 자리를 노릴 수 있겠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결혼해서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 상간녀와 일단 헤어지려고 했다는 거죠. 남편은 처음 나를 만나는 순간에 사장님 따님인지 몰랐다는 둥 개소리를 하며 연기했지만 실은 전부터 저에 대해 남자친구가 없다는 것까지, 그리고 좋아하는 취향에 대해서까지 뒷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 미련이 남아서 계속 만남을 가졌고, 심지어 상간녀는 우리 시모와도 교류하고 있던 것이에요. 불륜한 남편이나 상간녀는 며느리처럼 대하면서 본처인 저에게서는 돈만 뜯어내려는 시모나 모두 하늘같이 악마로 보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상간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현관문으로 시모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머님이 여길 어떻게... 어머님도 상간녀와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동안 제 앞에서 친절과 예의를 가장해온 시모는 빙글빙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맞다. 우리 혜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훈이와 사랑하는 사이였고 며느리감으로도 손색이 없었지. 너는 우리 지훈이가 사장 자리에 오르기 위한 발판일 뿐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다. 아 참, 너 아기 갖고 싶어 했지? 왜 너희 부부에게 아기가 안 생겼는 줄 알아? 그건 바로 내 아들이 정관 수술을 했기 때문이야. 너하고 사이에서 자식을 갖지 말라고 내가 그 애를 수술하게 만들었다. 어차피 너희 회사 뺏고 나서 너는 버릴 건데 괜히 자식이 있으면 여러모로 골치 아프지. 혜진이랑 재혼하고 비로소 친자식 만들 거라는 계획이었단 말이지. 시모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결혼해서 임신이 되지 않아서 애달파했던 지난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매일 아기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나가보았습니다. 어디 누가 이런 게 임신에 좋다더라 흘리는 말도 허투루 듣지 않고 시도해보고 했던 제가 떠올랐어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과 시모 그리고 상간녀까지 얼마나 저를 보고 비웃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나 손주를 바라셨는데 차기 우리 회사를 물려줄 손주를 기다리셨는데 말이죠. 그 모든 이유가 남편이 정관수술을 했었다니 애초에 임신이 불가능했던 것이 아닙니까? 저와 아버지까지 바보로 만든 남편을, 시모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더 이상 그 여자들의 꼴을 못 보고 우리 집에서 나갔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어떻게 하면 회사와 내 집을 되찾아올 수 있는지, 그들에게 속 시원히 복수할 방법은 없는지 궁리했어요. 그리고 본가에서 두문불충하고 있는데 문 전무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수혜야, 지금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김상무 그 개자식은 대놓고 이제 회사는 내 거야 라며 사장처럼 굴고 있다. 오랫동안 함께 회사에 재직한 원로 직원들에게 막대하고 있어. 나이가 들었으니 어서 퇴사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단다. 특히 사장님과 동고동락한 창립 멤버인 나와 비서실장에게는 치욕스럽게 굴고 있지. 그놈이 그 정도로 강교한 놈인지도 모르고 능력이 있다며 그렇게 승진을 시켜주었구나. 그리고 내가 열불이 나는 것은 그놈 불륜녀가 이미 사장 부인인 척 회사에 드나들고 있는 것이다. 회사 소문은 또 얼마나 흉흉한 줄 아느냐? 창업주의 딸인 네가 버젓이 있는데 형님도 쓰러지신 거지 아직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놈이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회사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어. 문 전무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더 죽을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남편과 시모 그리고 상간녀까지 쳐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는 활활 타는데 딱히 해결할 방도가 없는 것이에요. 일단 문 전무님과 강 사모님까지 불러서 우리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일단 저에게 방법 하나가 있는데요. 그 상간녀가 흘린 말 중에 김지훈 그놈이 회사를 먹을 계획을 짰던 것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서랑 녹음 파일이 있는데 아마 상간녀가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찾아봐 주세요. 나는 그동안 그놈이 회사에서 저지른 비리를 캐왔단다.
그리고 우리 형님이 쓰러지는 데에는 아무래도 이놈이 개입된 것 같구나. 내가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확실한 증거를 잡으며 그때 공개하겠다. 지금 형님 곁에서 간호한 사람은 수혜 네가 알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병원에서 붙여진 인력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 간병인은 너의 시모와 남편이 자기 사람으로 심어놓은 것 같더구나. 형님이 깨어나시는지 감시하도록 말이야. 그 간병인에게는 내가 그들이 약속한 돈보다 큰 돈을 주면서 입막음을 했다. 그리고 형님이 의식을 차릴 수 있도록 돕고 만약 깨어나시면 바로 우리에게 연락하도록 얘기해 두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 남편에 대한 복수를 위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강 사모님은 제가 얘기했던 증거를 찾기 위해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서 상간녀의 뒤를 밟았다고 합니다. 상간녀 집과 피아노 학원 등을 수색했지만 허탕을 쳤지만 포기하지 않고 추적한 끝에 자료를 결국 찾고 말았어요. 멍청하게도 상간녀는 자기 차의 앞좌석 수납바스에 각서와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두고 있었습니다. 흥신소에서 전달받은 그것들은 강상무님이 갖고 있기로 했습니다. 강상무 삼촌, 이것이 삼촌이 바로 그날 요긴하게 사용해주세요. 우리는 남편과 시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표면적으로는 쥐죽은 듯이 지냈지만 물밑 작업을 각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보낸 이혼 청구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뻔뻔스럽게도 그는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그렇게 되시고 어째 너도 조용히 지낸다? 이제야 상황 파악이 다 되었어? 당신 낯짝 참 두꺼워. 사람으로서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나한테 전화를 해? 그리고 뭐 이혼 소송? 도대체 누가 잘못했는데 죄 지은 놈이 도리어 이혼을 청구하다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 내가 너랑 너희 아빠를 참아주면서 결혼해서 산 세월이 몇 년인데 나 참 노력 많이 했거든? 내가 사랑하는 여자도 상처 주고선 겨우 차지한 이 자리를 위해서 말이지. 이미 내가 이 회사 사장이 된 것은 기정사실이고 회사 밖에까지 널리 알리기 위해서 취임식을 성대하게 열까 해. 지역 구의원이나 명사들도 많이 참석하고 나의 취임을 축하해야지. 그런 자리에 너나 문전무, 강사부터 빠질 수 없잖아? 3일 뒤에 신라호텔에서 열 거니까 예쁘게 차려입고 와서 나를 축하해줘라. 사람이 이렇게 짐승 같을 수가 있을까요? 악한 마음과 뻔뻔함이 지나친 이 남자의 말을 지금은 그냥 참고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 깊이 칼을 갈고 있었죠.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그 화려한 취임식 내가 제대로 똥물 쏟아주마. 하늘도 이런 놈은 용서할 수 없으셨던 걸까요? 제가 불쌍하셨던 걸까요? 뜻밖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치의 의사에 급한 호출이 왔어요.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어서 와보세요. 그리고 강상무와 문전무님도 간병인의 호출로 급히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가는 길에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와달라고 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아버지는 겨우겨우 눈도 깜빡이고 입도 조금씩 움직이셨습니다. 아빠, 정신이 드세요?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기운이 없으셔서 제가 귀를 아버지 입에 가까이 대야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난 괜찮다. 강상무한테 얘기 들었어. 사회 그 자식이 몹쓸 일을 벌였다지. 아버지는 그놈이 아버지에게 했던 짓을 폭로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던 날 아침 일찍 남편은 변호사와 아버지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급히 불렀습니다. 이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변호사를 불렀으니 어서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유언장에는 첫째, 당신 재산을 나에게 물려줄 것. 그리고 둘째, 성우산업의 사장직이 공석인 경우 나 김지은 상무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는 것.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할 것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네 미쳤나?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이제 보니 너 그런 속셈으로 내 딸과 결혼했어? 그래.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네 딸년과 결혼하고 개같이 처가살이하면서 3년을 참고 살았지. 바로 오늘을 위해서 말이야. 어서 변호사한테 유언장 작성시키고 않고 뭐해? 이놈이? 비서실장 어디 갔나? 보디가드 불러서 이 새끼 당장 끌어내! 지금 비서실장은 울산으로 출장 가지 않았으니까 보디가드도 내가 다른 데 보냈고 장인어른은 내 말을 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내가 이 회사의 운명줄을 쥐고 있어요. 지난번 회사 자산을 담보로 100억을 긴급으로 대출했던 은행 있죠? 거기 은행장이 바로 내일 대출금을 회수하라고 하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는 안 돼!
그러면 우리 회사는 부도가 나고 만다고. 그러니까 이 회사 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당장 유언장이나 작성하라고.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남편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불합리한 유언장을 작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변호사와 아버지 모두에게 촉발이 들자면서 음료를 권했어요. 마지못해 마셨던 아버지의 음료 속에는 심장에 해로운 약물이 들어있었고 아버지는 몇 분 뒤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마신 겁니다. 남편은 비열하게 웃으면서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유언장만 들고 나가버렸고요. 죄송합니다. 그때 사위는 말렸어 했는데 어찌할 바 모르고 있다가 사위가 나간 뒤에 사장님의 음료잔을 제가 몰래 챙겼습니다. 나중에 사위가 저지른 짓을 입증하기 위해서 음료잔을 조사해보니 다행히 사위의 지문과 약물이 남아있었으니 증거 자료로 경찰에 넘길게요. 그리고 어서 유언장을 다시 고치시지요. 변호사는 남편이 아버지에게 위해를 가한 것을 목격자 증언도 하겠다고 나서주었고 남편의 뜻대로 작성했던 유언장은 원래대로 고쳐놓았습니다. 이렇게 유언장까지 변경하고 나니 남편에게 복수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젠 내 차례다. 남편과 시모 상간녀까지 이년 놈들아. 저는 집에 돌아와서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남편에게 보냈어요. 이튿날 취임식 날에 저는 파티 정장을 입고 취임식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응? 네가 여기에 왜 와? 낯짝도 두껍다. 너 이혼 도장도 찍었다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이런 좋은 날 망치려고 그래? 네, 이 좋은 행사 망치려고 왔어요, 아줌마. 근데 당신 아들 좆됐어. 저 여자가 미쳤나? 보디가드! 저 여자랑 저 직원들 다 내쫓아버려! 그때 호텔 연회원 문이 열리면서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문 전무님과 변호사가 남편의 범죄 사실을 미리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김지훈 씨, 당신을 성우산업 비리 및 횡령 그리고 최무열 사장 살인 미수죄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놔! 이게 무슨 짓이야! 이 회사의 사장은 나라고! 증거도 없이 저 새끼들 말만 믿고 경찰이 이래도 돼? 그때 호텔 스피커로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혜진아, 내가 말했잖아. 이제 성우산업이 내 차지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장인은 요즘 심장이 안 좋다고 하더군. 심장에 나쁜 약물을 먹이고 그 양반을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회사에 큰 자금을 빌려준 은행장을 만나서 뇌물을 좀 줬지 뭐야. 회사 자금을 당장 갚으라고 상환 청구를 하라고. 그러면 아마 최 사장은 강한 압박감을 느끼고 내 협박에 응하고 말겠지. 유언장에 사위인 내가 사장 자리에 앉도록 쓰라고 말이야. 남편은 저지른 모든 죄를 상간녀에게 자백처럼 털어놓았던 것이죠. 상간녀는 남편을 믿지 못하고 녹음해서 갖고 있던 것을 우리가 찾아서 이 취임식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 목표에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경찰 양반, 우리 아들 잡아가지 마세요. 이건 모함이라고. 뭐가 잘못된 거야. 울려 퍼지는 자기의 자백을 듣고 남편은 사식이 되었습니다. 시모와 상간녀 역시 마찬가지였죠. 결국 남편은 빼도 박도 못할 자백과 증거로 재판에서 4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시모는 알거지 신세에 감옥에 간 아들을 가진 죄인이 되었고 상간녀는 애인을 잃었을 뿐 아니라 고개 들고 이곳에 살지 못하는 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상간녀의 피아노 학원 앞에 플래카드를 달아놓았습니다. 그간 무도한 상간녀가 여기에서 순진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상간녀가 한 짓들을 낱낱이 고하는 대자보를 학원문에 붙였어요. 플래카드와 대자보를 본 상간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본즉시 철거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피아노 학원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동네에 퍼지고 학원 아이들은 모두 학원을 끊었어요. 뿐만 아니라 학원으로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죠. 네가 뒤로 상간녀 짓 하고 다녔다면서? 내 아들이 1년 넘게 그 학원 다녔는데 너를 보고 이상한 짓 배웠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떤 아버지는 상간녀 본처를 내쫓은 악한 행실을 숨기고 교육업에 종사한 것은 기만이라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나오기도 했답니다. 아무리 법에서는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우리네 정서에서 불리는 나쁜 짓이라는 공감대가 있잖아요. 저는 그저 상간녀의 실체를 조금 보여줬을 뿐인데 그 파장은 제 생각 이상으로 컸어요. 상간녀가 당한 일을 떠올리니 저는 지금도 통쾌하기만 해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자신의 야망 때문에 불륜으로도 모자라서 장인까지 죽이려고 했던 남편과 그를 도와준 시모와 상간녀는 모두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죠.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받게 된 벌이니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쓰러지셨던 아버지는 아직 병원에 계시지만 많이 호전된 상태가 되셨어요. 그리고 문전무님과 강상무님 두 분께서 함께 회사의 사장 역할을 대행하고 회사는 다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두 분께 사장직을 물려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두 분은 한사코 아버지가 회복되고 사장직에 복직하시라면서 비워두고 있으시죠. 저는 이혼한 뒤 신혼집을 처분하고 본가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했던 여행 작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의 파란만장했던 결혼과 이혼 그리고 회사를 놓고 버린 암투는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재미나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저는 물러갈게요. 날이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매일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저한테도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일어나 제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권선징악, 사자성어 아시죠? 저는 사실 어릴 때 학교에서 권선징악 얘기를 많이 들었으나 직접 경험은 딱히 해본 적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평범하게 살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말 그대로 나쁜 사람이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얘기가 저한테도 일어나 제보하게 됐습니다. 바로 저희 시댁과 관련된 얘기예요. 정확히는 아주버님 아내인 형님이요. 전 사실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전 그냥 남편과 대학에서 처음 만나 연애하고 결혼했죠. 인생 첫 남자친구였고 남편도 제가 첫 여자친구였어요. 서로 신입생 동기로 만나서 그렇게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그대로 결혼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무던한 편이었어요. 정말 너무 평범하게 살아왔고 결혼도 그냥 정말 무탈하게 진행됐죠. 양가에서도 같은 대학이고 오래 사귀었으니 서로 마음에 들어 하셨고 남편도 저도 예민하지 않고 무난한 성격들이라 정말 평생 이렇게 재미없지만 고요하게 살아갈 줄 알았어요. 사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심함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친구들은 다정한 사람이 최고라고 하던데 전 이상하게 남편의 무심함과 예민하지 않고 무던한 모습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시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가 기억나요. 남편은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미리 저에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홀로 살고 계셨고 형이 한 명 있는데 그 형은 결혼해서 나가 산다 그랬죠. 딱 저 말만 듣고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홀 시어머니는 힘들 수도 있다고 주위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굉장히 화끈하셨어요. 드디어 미영이가 우리 며느리가 되는구나. 진짜 가족이 되다니 너무 기뻐. 오래 만났고 제가 남자친구 군대도 다 기다려주어서 시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많지 않으셨지만 홀로 형제를 키워서 그런가 마냥 호락호락하진 않으셨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지방에서 혼자 큰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초등학교 다닐 땐 그냥 작게 동네에서 하는 백반집이었대요. 그런데 워낙 성격도 좋으시고 음식 맛도 좋으니까 가게가 점점 커져서 지금은 정말 큰 식당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동네 사람이면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유명한 지역 맛집이요. 옆 지역에서도 놀러 오면 꼭 들리는 그런 큰 식당이에요. 방송에도 몇 번 나와서 웨이팅까지 해서 먹는 식당이랍니다. 사실 이 얘기했을 때 제가 친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걱정했어요. 식당을 하는 홀어머니면 제가 수시로 찾아가서 식당 일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랬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단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초에 제가 가서 도와주지 않아도 직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고요. 생각보다 많이 큰 식당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어머님 식당이 너무 커서 놀랐던 기억도 나요. 남자친구가 전혀 티를 내지 않아서 몰랐죠. 남편의 형은 성격이 남편과 비슷했어요. 무난했단 말이죠. 형제가 둘 다 예민하지 않고 말도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매우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잘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무난한 성격들 덕분에 시어머니는 홀로 형제를 키우면서 엄청나게 힘든 일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사실 시어머니는 정말 최고랍니다. 제가 다른 복은 없어도 시어머니 복은 정말 많아요. 단순히 재력만 좋으셨던 게 아니고 성격도 정말 좋으셨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가서 제일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도 형도 남편도 평범했는데 형님, 그러니까 남편 형의 아내가 정말 놀라웠어요. 왜냐면 정말 제가 이때까지 봤던 사람 중에 제일 밝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어머, 동서들 분이세요? 정말 반가워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하시면서 반겨주셨어요. 사실 이미 결혼한 친구들이 저한테 고부관계 스트레스보다 며느리 관계 스트레스가 더 크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언니도 저한테 형님이 이미 있다고 하니까 걱정했었고요. 제 성격에 당하고 살 수도 있다고 무슨 일 일어나면 자기한테 꼭 말하라고 했었죠. 그런데 저를 처음 보자마자 저렇게 반겨주셔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친언니한테 자랑도 할 정도로요. 어머, 동서 친언니가 있어요? 그럼 더 잘됐다. 언니처럼 편하게 대해줘요. 형님은 정말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보다 성격이 밝더라고요. 저는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는 편이라 시댁 가족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절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형님도 절 반겨주시니까 결혼 초반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한테 듣기론 형님은 그 지역 토박이래요. 그래서 남편 어머니의 식당이 커가는 것을 다 직접 보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과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였고요. 그래서 시댁에 갈 때 형님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산다고 제가 말했죠? 형님은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에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틀에 한 번씩은 찾아갔대요. 찾아갈 때마다 먹을 것도 사가고 가서 어머님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혼자 주택에 사셨는데 주택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리를 엄청나게 해줘야 하잖아요. 손이 너무 많이 가서 힘든데 그런 사소하게 챙겨야 하는 것도 형님이 하셨대요. 심지어 여행도 둘이 다녔대요. 제주도 여행을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가는 게 가능한 건가요? 여러분, 심지어 그런 제안들은 다 형님 입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챙기니 저도 슬슬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시어머니 성격상 저한테 절대 뭐라 눈치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래도 제가 아무리 묻어내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형님이 매번 저렇게 나서니까 나도 같은 며느리 입장이니까 눈치가 보였어요. 그 누구도 저에게 너도 좀 챙기라고 그렇게 말하진 않았죠. 그냥 저렇게 행동하니까 슬슬 불편해지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말하니 형님이 고단수라던데 그땐 그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언젠가 너무 신경 쓰여서 남편에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여보, 근데 형님 저러시는 거 아주버님이 시킨 건 아니겠지? 형이 누구한테 그런 거 시킬 사람이냐? 그냥 현수 혼자 저러는 거야. 당신 너무 저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무시하려 해도 같은 며느리니까 좀 불편한 건 사실이야. 당신은 여자가 아니라 완전히 내 마음을 모르겠지만 말이야. 당신 나처럼 묻어놓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 이 사람 진짜 왜 이래? 장난이야. 근데 정말 무시해도 돼. 형수 저러는 거 당신 딱 보면 모르겠어? 어머니 가게 물려받으라고 그러는 거잖아. 식당이 가면 갈수록 더 유명해지고 있잖아. 그거 노리고 그러는 거야. 이제야 해답이 보이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가게를 노리고 시어머니에게 잘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진 모르겠으나 일단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럴 수 있는 얘기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 식당이 커서 요리를 하거나 서빙을 하진 않아요. 이미 직원들이 수십 명은 근무 중이라 정말 딱 계산만 하시거나 혹은 오픈 때랑 마감 때만 나가세요. 만약 형님이 가게를 이어간다면 고생은 안 하고 편하게 돈만 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다 키워놓은 가게니까요. 그리고 정말 날이 갈수록 커져서 다른 지역에서도 분점을 내자고 계속 식당에 찾아오곤 했어요. 이렇게 큰 식당을 물려받게 된다면 정말 말 그대로 돈다발 위에 앉게 되는 상황이었죠. 어쨌든 남편 말대로 저와는 상관이 없으니 나는 나대로 살아야지 생각했는데 이런 비교되는 마음은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선 더 심해졌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에겐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몇 년 뒤에 똑같이 아들을 낳았어요. 같은 성별이라 둘이 친하게 지내느라 형님과도 자연스럽게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아주버님이 워낙 바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잘 없으셨어요.
형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같이 애들도 공동 육아하고 밥도 먹으며 친하게 지냈었죠. 친언니한테도 형님이 잘 챙겨줘서 너무 좋다고 말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수도 진짜 대단해. 아기를 어떻게 매일 보여줘?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형님하고 일주일에 2번은 만나는데 저한텐 시어머니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무슨 말이냐고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형님이 글쎄 시조카를 매일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가게로 찾아가서 보여줬대요. 찾아갈 수 없으면 영상통화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부 인사 겸 매일매일 연락한다던데 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형님에게 시어머니한테 언제 찾아가 볼까 얘기해도 그냥 아무 말 없이 웃길래 저도 그냥 넘겼었거든요. 저한텐 그래놓고 뒤론 매일 시어머니를 찾아가고 있었다니 조금 배신감도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전혀 몰랐죠. 오히려 시어머니는 저에게 임신했을 때부터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몸에 좋다는 온갖 귀한 음식들도 사주시고 용돈도 많이 주셨어요. 심지어 제가 부담스럽게 느낄까봐 다 남편 통해서 전해주셨죠. 오죽하면 제가 저희 친정의 시어머니 자랑됐어요. 친언니에게도 나 딴 건 몰라도 시어머니 복 하나는 타고났다고 했을 정도로요. 제 친언니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신기할 정도로 알아서 필요한 것 때가 되면 다 챙겨주셨거든요. 정말 전 시어머니가 저렇게 행동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죄송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시어머니가 무던하시더라도 저렇게 형님처럼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것과 아닌 것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혼 때 비교됐던 마음이 훨씬 커지게 되었어요. 그래도 형님이 혼자 저러는 걸 누가 말리겠나요? 그냥 사람 자체가 챙기는 것 좋아하나 보다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었죠. 이 뒤로도 종종 잊을만 하면 형님은 저랑 비교되는 행동을 했죠. 아무리 제가 좋게 생각해보려고 노력해봐도 형님이 저렇게 나오시니 자꾸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자꾸 제가 부족하게끔 보이더라고요. 저도 나름 노력한다고 하는데 형님에 비하면 보잘것없어서 그게 속상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언제까지 갈 것 같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걷자고 해서 위안 삼았죠. 형님은 저를 대놓고 미워하거나 견제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은근히 저러니까 제가 화내기도 애매하더군요. 그렇게 오묘한 사이로 아이들도 점점 커갔고 저도 중간에서 눈치가 조금 보이긴 했지만 남편만 믿고 의지하며 잘 지냈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더 바빠져서 저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시댁에 못해준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저희 친정에서도 시어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많이 챙겨주라 말씀하셨고 저도 시어머니가 싫지 않고 오히려 잘 만났다고 생각해서 나름 도리는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형님처럼 매일 연락은 하지 못해도 주기적으로 찾아갔었고 명절이나 생신 때도 섭섭치 않게 챙겨드렸어요. 다만 형님처럼은 못해줬다 이거죠. 둘이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거요. 저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 저렇게 과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비교되니까 그게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시어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진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 복은 확실히 있는 편이라고 자부해요. 제 성격이 워낙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때때로 형님 기분을 따라가기가 힘들었는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비교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사실 당연히 사람이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당장 제가 시어머니라고 생각해봐도 저는 저한테 잘하는 며느리가 더 이쁠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내색 한 번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참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녁 먹다 얘기를 꺼냈어요. 형수가 어머님한테 식당 옆에 카페 하나 차리고 싶다 그랬다네. 갑자기 무슨 카페? 말 그대로 식당이 백반집이니까 옆에서 카페 차리면 서로 좋은 영향 줄 것 같다 그랬다네. 어머니는 그거 듣고 당신이 돈 내주신다 그랬나 봐. 아 그래? 잘 됐네. 자기 괜찮아? 뭐가? 형수한텐 카페 차려주는데 자기한텐 아무것도 없잖아. 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운명인 거 보지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 남편은 크게 웃었어요. 저의 이런 점이 좋다나 뭐라나. 그런데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형님한테만 카페를 차려주셔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시어머니는 저한테 충분히 잘해주셨거든요. 여기서 오히려 바라는 게 민망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가, 만약 너도 카페 차리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 카페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뭐든 하고 싶은 말해. 전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욕심도 없고 착하기만 하니? 저는 진짜 괜찮았는데 옆에서 오히려 난리가 났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님 가게에 찾아가도 직원분들이 저를 보면 괜찮냐고 그러더라고요. 형님은 그렇게 신이 나서 카페를 열었어요. 저도 가서 몇 번 도와줬는데 형님이 종종 그러더라고요. 동서도 좀 몇 번 가서 얼굴 비추고 가게 하나 열어달라 그래. 저는 정말 그냥 이대로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형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심지어 카페를 열고 나선 더 심해졌어요. 아예 붙어있겠다. 틈만 나면 식당으로 가서 시어머니한테 갔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식당이 정말 지역 명소가 돼서 주변에 카페와 식당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형님이 카페를 바로 옆에다 차리니 자연스럽게 매출도 많이 올랐어요. 또 같은 식구가 하는 거니까 단골분들도 많이 찾아주셨어요. 저는 사실 저 정도로 노력하면 식당 그냥 물려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형님은 카페를 열고 눈에 띄게 얼굴이 좋아졌어요. 하고 다니는 차림도 많이 달라졌죠. 사람이 여유가 생기니까 하고 다니는 행세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저한테 형님은 가끔 흘러가는 말로 동서, 돈이 최고야 라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번엔 시어머니가 형님 어머님한테도 가게 하나를 열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가게냐고 물어보니까 옷가게래요. 형님 친정이 여유롭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전 형님도 형님이지만 시어머니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하고 같이 사니까 가게 차려줄 수 있지만 사돈까지 챙기시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형님도 정말 대단했죠. 저는 친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대놓고 우리 친정 도와달라고 말 못할 것 같은데 형님은 시어머니한테 부탁도 잘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형님은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었나 봐요. 시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아주 비싼 학교에 보냈어요. 어머님이 우리 아이도 저 학교에 보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서 거절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형님의 사치도 점점 심해졌어요. 전 그냥 아이는 아이답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아니었나 봐요. 어디서 처음 듣는 브랜드의 옷을 입히고 어디 학원을 보내야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또 엄청나게 지원해 주셨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식당처럼 형님의 카페도 장사를 잘하는지 많이 바빠졌어요. 제가 몇 번 찾아갈 때마다 직원들도 꽤 많아 보였고요. 카페 옆으론 호프집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사장이 하는 곳이었는데 저와 남편도 종종 갔었던 기억이 나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몇 번 찾아갔었습니다. 형님도 카페 바로 옆에 있는 가게니까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함께 일 끝나고 맥주도 마시고 그랬죠. 그렇게 카페 장사가 잘 되면 좋은 일이니까 전 잘 됐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형님은 제 생각보다 돈을 정말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카페를 열고 장사가 조금 되자 대놓고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차도 좋은 것으로 새로 바꾸고 집도 이사가고 입고 다니는 옷도 바뀌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저녁 먹다 저에게 말했죠. 형수, 돈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노골적이라 보기가 안 좋아. 그 말을 듣고 생각해봤어요. 형님이 아무리 카페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하고 다니는 건 그 이상이었거든요. 남편이 살짝 말해주기론 아주버님도 알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버는 만큼 쓰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니까 보기가 안 좋았어요. 심지어 어머님 식당에 가서 주인 행세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도 어머님이 그 지역에서 몇십 년 동안 키워온 식당인데 좀 너무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자기한테 카페도 차려주고 친정에도 옷가게를 차려주니까 완전 자기 세상이 된 거죠. 형님은 그것을 숨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여행도 정말 많이 다니더라고요. 이상했던 건 그렇게 놀러 다니는데 아주버님하고 시조카는 같이 데리고 다니질 않더라고요. 혼자 뭐가 그리 좋은지 잘 놀러 다니고 했어요. 카페가 잘 되면서 시어머니를 찾아가는 것도 빈도가 많이 줄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보고 저럴 줄 알았다고 얘기했어요. 시어머니는 내색조차 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시조카가 오히려 종종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밥도 먹곤 했습니다. 제가 엄만 어디 가셨냐고 물어봐도 시조카는 그때마다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뭐라고 돌아다니길래 애도 방치하고 저러는 건지 의아했어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잘하더니 이제 받을 만큼 받으니까 저러고 돌아다니는 건가 생각 들었어요. 우리 가족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식당에 가서 일손을 도우려고 하면 오히려 단골 손님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둘째가 제대로 된 사람이지. 첫째 며느린 이제 살판 난 게 보여. 그럴 때마다 전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간식을 먹이고 학원에 보내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동서, 지금 어디야? 큰일 났어. 어머니 갑자기 쓰러지셨어. 빨리 병원으로 와. 주소 문자 보내줄게. 형님의 전화였어요. 어머니가 쓰러졌다길래 너무 놀라서 일단 남편에게 전화로 상황 설명을 했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로 손이 덜덜 떨려오더라고요. 설마 돌아가시는 건 아니겠지 생각하며 마음 졸였어요. 택시를 타고 불이 나게 달려간 병원은 형님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형님은 침착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놀라서 당황한 채로 여기저기 이상은 없냐고 간호사들에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1인실로 옮기고 겨우 진정하고 있는데 의사 말을 들어보니 원인은 아직 모르겠으나 일단 깨날 때까지 기다려달라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보니 막 엄청나게 몸에 이상은 없지만 깨어날 때까지 옆에서 간호는 필수라는 말을 하길래 알겠다 그랬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하고 병실로 들어왔는데 형님이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은 확실히 평소와는 달랐어요.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인 줄로만 알았어요. 동서, 난 어머님 간호 절대 못해. 정말 죽어도 못해. 동서가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500만 원 줄게. 그걸로 간호 부탁해. 아, 내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잘했던 거 알지? 이제 동서가 좀 노력해봐. 전 저 말을 듣자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형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노인네 매일 찾아가고 옆에서 가게 하면서 챙기고 둘이 여행 가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아 잘됐다. 설마 동서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뭐 유류분 이런 거 주장할 건 아니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머님 식당이 생각보다 매출이 진짜 좋더라. 얼마나 돈이 되겠어? 그동안 고생했던 거 보상받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동서, 도대체 언제 가시나 했더니 이제 가시네? 제가 알던 형님이 맞나 싶어서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시어머니를 챙긴 사람이 맞나 싶어서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챙기더니 막상 시어머니가 쓰러지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 남편 말대로 정말 재산을 노리고 행동한 게 맞았어요. 동시에 정말 괘씸한 마음이 들었죠.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해준 게 얼만데 저러는 건지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받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형님한테 카페도 차려주고 아니 심지어 형님 친정도 가게를 차려줬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땐 오히려 아들들보다 며느리들에게 더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지원해준 것도 아니고 전 살면서 제사나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시어머니는 귀찮은 거 절대 시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희에게 힘든 거 있으면 말하라 그러셨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에도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형님 친정이 가게 차려주시면서 저에게도 넌지시 물으셨어요. 물론 저는 괜찮다며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친정에 선물을 보내셨어요. 이외에도 제가 현실적인 고민으로 힘들어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저는 물론 남편이 좋아서 결혼한 거지만 시어머니와 가족이 되어 즐거웠어요. 정말 저에게 시어머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 친구들도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저러면 안 되지 않나요? 전 또 할 말을 하는 성격이라 바로 형님에게 말했죠. 형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간호야 제가 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야? 이제야 착한 척해? 왜 이래? 그동안 나만 가게 열어서 배 아팠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잘하란 거야. 조언해주는 건데 왜 그래? 진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요? 아주버님과 남편도 병원에 도착해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의사가 말한 대로 원인은 모르겠으나 눈 뜨실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된다고 말했어요. 다행히 몸에 긴급한 병이 있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라고도 말했죠. 저는 형님이 저렇게 말했다는 것을 남편에게 말을 할지 말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확실했던 건 저런 소리를 들어버린 이상 시어머니 간호는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일단 남자들을 돌려보내고 제가 형님에게 말했어요. 형님, 돈 안 주셔도 돼요. 어머님 간호는 제가 할 테니까 가서 일 보세요. 동서, 일해놓고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돼. 알지? 전 재산 필요 없어요. 식당도 물려받을 일 없어요. 정말 궁금하시면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형님도 나가고 시어머니를 보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 남편이 빨리 죽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작은 백반 가게에서 저렇게 지역 맛집이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또 며느리가 저렇게 앞뒤가 다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카페까지 차려주고 며느리 친정에까지 가게를 차려주셨으니 정말 저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웠어요. 지금의 그런 호탕하신 성격도 어쩌면 혼자 힘들게 사셨으니 만들어진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식들에게 절대 짐이 되는 분도 아니고 오히려 잘해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거든요. 며느리들한텐 더욱 잘해주시죠. 형님이 저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제가 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거리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저 혼자 알고 싶었어요. 형님이 저렇게 앞뒤 다르단 걸 남편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으니 굳이 나서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시어머니가 그냥 이 사실을 모르셨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무슨 병이 있으셔서 쓰러진 게 아니고 정말 원인 불명의 의식이 없으신 상태셨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주무시는 것 같았죠. 의사 말에 의하면 그냥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잠시 잠이 든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암에 걸렸다던가 뭐 특별히 어디가 안 좋아서 쓰러진 건 아니고 정말 정신적인 문제라 그랬어요. 스스로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호는 딱히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심심해서 아들도 병원으로 종종 불러서 할머니에게 말 걸어보라고 하고 그랬어요. 남편이 저한테 고맙다고 말했지만 제가 하는 건 그냥 정말 옆에서 어머니가 눈을 뜨는지 안 뜨는지 지켜보는 것이어서 힘들진 않았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는 동안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었어요. 가끔 오히려 아주버님이 방문하셨죠. 아주버님은 굉장히 바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짬을 내서 시어머니를 보러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형님 얘기를 먼저 꺼내고 싶지 않아 일부러 말을 안 했는데 아주버님이 오히려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집사람 혹시 안 들렸나요? 아까 병원 간다고 하던데. 그래요? 제가 못 봤나 봐요. 형님은 그새 거짓말도 하고 돌아다녔나 봐요. 병원은 무슨. 정말 저는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형님 콧배기도 보지 못했어요. 형님을 생각할수록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참자 생각하며 넘겼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저렇겐 살지 말아야지 다짐했어요. 친언니에게도 전화해서 형님 욕을 했어요. 돈의 유무를 떠나서 사람이 저렇게 앞뒤 다르게 행동하니까 너무 없어 보인다고 욕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그날따라 조금 이상했어요. 부정적으로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요. 뭔가 평소와는 달랐어요. 손가락이 그날따라 움직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표정이 다른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침 형님이 그때 전화가 오길래 얼떨결에 받아서 그대로 말했더니 자기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말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과 제 남편에게도 차례로 전화해서 어머님 상태를 설명했어요. 제일 먼저 형님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형님 얼굴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였어요. 형님은 도착해서 절 보고도 그냥 지나치더니 간호사한테 가서 상황 설명하더라고요.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어머님! 형님은 거의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님의 이불을 부여잡고 형님은 그동안 자기가 걱정하느라 너무 속상했다, 가게 일이 손에 잡히질 않더라 등등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반면 시어머니는 평온하셨습니다. 저는 형님 보고 진정하라 하고 이렇게 세웠어요. 시어머니가 깨어났으니 간호사와 의사들이 들어왔죠. 몇 가지 물어보고 이상 있는지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행히 시어머니는 건강에 치명적인 이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오늘 하루 지켜보고 내일 퇴원해도 좋다 그랬어요. 특별히 나쁜 점은 보이지 않다고 그랬죠. 저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너무 걱정 많았어요. 제가 진짜 밥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형님이 옆에서 또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어요. 그만해라. 듣기 싫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듣기 싫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시어머니를 쳐다봤죠.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눈 뜨시자마자 저러실 줄은 몰랐거든요. 네가 내 걱정을 해? 그런 사람이 둘째한테 돈 줄 테니까 간호를 시켜? 뭐? 그동안 고생? 내가 그때 다 듣고 있었어. 세상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오셨을 때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말은 뒤에 나오는 말이었어요. 카페랑 사동댁한테 마련해준 가게도 다 빼라. 명인 내 명이니까 그냥 내가 다 처분해야겠어.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 내가 너 호프집 사장하고 바람난 거 모를 줄 알아? 그 소리에 옆에서 듣던 제가 더 놀랬습니다. 바람이라니? 그것도 호프집 사장하고? 형님은 망부석처럼 굳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네 같이 아파트 들어가는 거 보고 놀라 쓰러졌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정말 분통 터져서 살 수가 없다. 그 순간 아주버님과 남편도 병실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아들들을 보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어떡하니 정말. 아주버님과 남편은 이유를 모르니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쩌다 저런 여우 같은 여자한테 걸렸어. 돈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바람이 나다니. 정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냥 돈만 좋아하는 거면 누가 뭐라고 하니? 세상에, 호프집 사장하고 바람이 났댄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다 같이 있는 곳에서 형님이 불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버님은 정말 모르고 계셨는지 형님에게 묻더라고요. 형님은 처음엔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너무 당황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이제까지 어머님께 잘했던 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지 않으세요? 갑자기 불륜이라뇨. 네가 옆가게 사장이랑 여기저기 다닌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한두 번 그런 소리를 들은 게 아니야. 네, 알고 보니 형님은 옆 호프집 가게 사장과 바람이 났더라고요. 시어머니 가게가 워낙 지역에서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역 어딜 가도 시어머니를 알고 계셨어요. 그 가게에 매일같이 드나드는 형님도 당연히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겁도 없이 바로 옆 가게 사장하고 바람이 났던 거예요. 게다가 형님이 그 지역 토박이라 형님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당연히 손님분들이 여기저기서 목격하고 그걸 시어머니한테 전달한 거예요. 형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거 있냐고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 말씀하셨죠.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니네 같이 아파트 들어가는 거.
알고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형님과 옆 가게 사장이 둘이 붙어 다니는 걸 보고 사진을 찍어 시어머니에게 보냈더라고요. 식당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 단골 손님도 매우 많았거든요. 형님은 카페로 번 돈으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정말 간도 크게 같은 지역 안에서 아파트를 새로 얻어서 살고 있었대요. 그걸 본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요. 워낙 어머님이 식당도 크게 하셨고 형님은 바로 옆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사람들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불륜남도 바로 옆 가게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으니 식당을 몇 번만 왔어도 알아차리고도 남을 사실이었죠. 바람도 정말 통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형님은 혼자 여행을 다녔던 게 아니었어요. 불륜남과 함께 다녔더라고요. 어쩐지 이제야 시조카가 왜 혼자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다 알고 나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옆에서 사람들이 보다 못해서 작정하고 시어머니에게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발뺌할까봐 사진도 몇 장이나 찍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사실 사진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만 해도 발각될 사실이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도 긴가민가해서 직접 아파트로 갔고 거기서 형님과 호프집 사장을 보았다고 해요.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는 그대로 쓰러지셨죠.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불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으셔서 쓰러지셨는데 간호도 못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질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누워 계셨지만 정신이 완전히 나간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제가 어머님께 뭐라고 말한 것도 기억하시고 제가 아들을 데려와서 할머니한테 인사하라고 한 것도 기억하셨죠. 그것도 모르고 형님은 오히려 좋다고 더 불륜남과 돌아다녔나 봐요. 그렇게 형님은 증거와 증인들이 너무나 많았고 바로 아주버님은 이혼 소송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런 병원 간다 하고 호프집 사장하고 놀러 다닌 거냐고 소리 지르셨죠. 아주버님은 배신감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도 옆에서 너무 놀랐는지 굳어있더라고요. 재산을 노리고 저랬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불륜이란 건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도 그냥 형수가 정신 나간 줄 알았지 저렇게 불륜하며 돌아다닐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했어요. 나중에 다 알고 나서야 가지가지 한다고 형수 욕을 했죠. 또 이 좁은 지역에서 간도 크다고 생각했죠. 같은 동네 살면 사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잖아요. 카페와 형님 친정이 구해준 가게는 애초에 어머님 명의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절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아가, 네가 카페 이어서 해라. 어머님,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전 정말 괜찮아요. 못할 건 뭐냐? 아니면 명의 변경을 해줄 테니까 가게 나가지 말고 돈만 벌어. 내가 정말 고마워서 그래. 그리고 예전부터 내가 너무 못해준 것 같아 신경 쓰였어. 어머님은 형님이 하던 카페를 저에게 주었어요. 사실 얼떨결에 운행하게 된 거라 아직 많이 부족해요. 제가 직접 나가서 뭘 하진 않고 문만 여닫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그래도 나름 즐기면서 사는 중이랍니다. 형님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대로 이혼당했어요. 가게는 당연히 뺏겼죠. 사실 형님 사돈 쪽에서 식당에 찾아와서 행패도 부리고 그랬습니다. 가게를 줬다 뺏는 게 어딨냐고 막 따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런 소린 바람 피운 자기 딸한테 뭐라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콩 심은데 콩 난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싶었어요. 형님은 끝까지 자기 잘못이 없다고 했대요. 저도 남편한테 들은 건데 오히려 법원에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시어머니 부양하느라 힘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막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오열하기도 했대요.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 부양이라니. 전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은 했어도 혼자 부양하느라 힘들었다니요. 그런 사람이 카페도 받고 친정 가게도 차려달라고 하나요? 또 이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계실 때 식당에서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행동해서 직원들 불만도 매우 많았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직원들에게 절대 막대하지 않았는데 형님은 막 이것저것 시키고 그래서 직원들끼리 만약 형님이 사장이 된다면 그만둘 생각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시기 전부터 형님이 그런 낌새가 보이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나선 더 심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티를 내기도 했었대요. 이 가게 이제 내 거니까 뭐.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하고 했다 그래요. 정말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또 공판에서 들은 내용으론 애초에 시어머니한테 잘했던 이유도 재산을 받아서 바람난 남자와 둘이 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카페도 그래서 그 사장 옆에 얻은 거였죠. 둘이 원래부터 알던 사이라고 했고요. 형님은 그 지역 토박이었고 그 남자도 토박이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아예 아주버님과 결혼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그냥 결혼 자체가 돈 보고 결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 지역에서 자란 토박이잖아요. 작은 백반집이 점점 잘 되다 보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아주버님한테 다가가서 계획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사기 결혼이었던 거예요. 재산을 노리고 한 결혼이니 그렇게 시어머님한테 잘했던 거고요. 이 사실은 놀랍게도 불륜남의 입에서 나온 사실이에요. 형님은 불륜남을 만날 때마다 내가 꼭 저 식당 차지하고 말 거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형님 친정도 다 한 통속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옷가게도 얻어내고 이미 다 딸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대요. 어쩐지 모든 사실이 다 밝혀졌는데도 당황한 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한 통속이었던 거죠. 이 사실도 저 남자가 양심 고백을 해서 모두가 알게 되었죠. 자기도 그냥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날이 갈수록 형님의 행태가 심해지니까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네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뭔지 아세요? 알고 보니 형님은 저 불륜남과 애도 가졌다고 해요. 이것도 저 남자의 입에서 나왔어요. 남편은 애초에 형님이 아주버님과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거니까 놀랍지도 않다던데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시어머니 돈으로 가게도 열고 그렇게 사치 부리면서 살다가 아이까지 가지다니 정말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도 세상에 거짓은 없다더니 이게 다 들통이 났네요. 남의 돈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더니 잘됐다 싶었어요. 저러니 시어머니가 쓰러졌던 사실이 형님에겐 얼마나 큰 행복이었겠나요? 형님의 계획은 시어머니가 저렇게 쓰러지면 식당도 카페도 자기 것이 확실되는 거고 그럼 그 큰 돈을 가진 채로 아이 낳고 불륜남과 살 예정이었나 봐요. 재산을 받고 이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렇게 형님은 재산도 받지 못하고 이혼당해서 지역 자체를 떠나게 됐죠.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뭐. 어딜 가도 다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 사건 이후로 저도 한동안은 돌아다니면서 질문 받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당당하니까 잘 돌아다녔죠. 하지만 어딜 가도 우리 집 얘기가 나오니 힘들긴 했어요. 제가 힘들어하니까 오히려 시어머니는 저를 위로해주셨어요. 아가, 다 무시해라. 정말 저희 시어머니 대인배 아닌가요? 그리고 형님은 저 불륜남과도 관계가 아예 끝났다 그래요. 그렇게 요란하게 불륜하더니 나중엔 서로 탓하며 공방에서 싸웠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형님이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도 모르겠네요. 애초에 궁금하지도 않지만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이를 낳았는지 말았는지도 몰라요. 아주버님도 저희 볼 면목이 없다고 식당은 남편 보고 받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주버님은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결혼 자체가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아주버님이 묻어나셔도 사기 결혼은 충격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주버님을 일부러 많이 찾아갔어요. 사람을 좀 만나야 나아질 것 같았죠. 아주버님은 초반에는 아주 정신이 아프셨는데 점점 나아지셨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보다 아주버님이 충격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긴 저라도 남편이 저와의 결혼 목적이 돈 때문이라고 하면 정말 충격받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친정이 부자가 아니지만요. 시조카는 당연히 아주버님이 키우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 형님은 아이에게도 신경을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몰랐는데 시조카의 입에서 나온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형님 정말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보여줄 때만 예뻐했대요. 만약 시댁에 가지 않는 날엔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 그래요.
배고프다고 하면 알아서 먹으라고 했대요. 학교도 그 좋은 고급 사립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안 가겠다고 하면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계실 때도 형님은 살판 나서 불륜남과 노느라 아이는 챙기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주버님이 매우 바빠서 집에 잘 못 들어가셨는데 시조카는 그럴 때마다 혼자 집에 있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밥도 잘 챙겨주지 않았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시조카도 너무 안쓰러웠어요. 시조카는 오히려 엄마가 이제 같이 살지 않고 아빠와 할머니랑 살게 됐다고 듣자 눈에 띌 정도로 좋아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조카의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당신 집으로 데려왔어요. 어머님이 손주들에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시조카한테도 잘해주셨지만 저희 아이에게도 최고였죠. 저희 아이도 할머니 보러 가자고 하면 정말 좋아해요. 아주버님도 처음엔 모르셨다가 나중에 시조카의 얘기를 듣고서는 그만 힘들어하셨어요. 저런 이상한 여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전 정말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느끼게 됐죠. 그리고 거짓말은 결국 들통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틈만 나면 잘해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제가 친언니가 있다고 했잖아요. 언니와 함께 운영하라고 요즘 유행하는 대형 카페도 따로 차려줬어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카페 2개를 운영하게 됐는데 제가 분명 자신 없다고 거절했었는데 그냥 뭐 하지 말고 그럼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나 세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언니가 제가 너무 묻어내서 속 터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히려 살다 보니까 이런 행운도 찾아온다고 정말 신기해했네요. 저는 정말 가만히 있다가 요즘 예상치 못한 돈벌이에 신이 나요. 남편이 나쁘게 살면 다 저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식당은 저희 부부도 물려받지 않으려고요. 시어머니에게 날 잡고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 작은 백반집부터 시작하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로지 어머님의 손에서 탄생한 가게니까 끝까지 어머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중에 할 만큼 하셨다는 생각 들면 저희 좋은 추억으로 폐업하기로 해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우셨습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던 시어머니가 우시니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둘이 그래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한편으론 시어머니가 안쓰럽더라고요. 아들들하고 며느리들과 손자들에게 그렇게 잘해주시는 분인데 그걸 나쁜 마음으로 형님이 이용한 거잖아요. 안 그래도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정말 고생하셨을 텐데 말이에요. 작은 식당에서 저렇게 지역 명소가 되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래도 힘든 티 절대 안 내시고 저희를 항상 더 챙겨주시려고 노력하셨거든요. 저는 시어머니가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잘해주지 못해 안달이신 분이세요. 저렇게 좋으신 분인데 정말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저도 배신을 당해본 적은 없지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것도 저렇게 노골적으로 티가 나게 잘해주다가 배신당한 거니 시어머니 속이 말이 아닐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시어머니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님처럼 목적을 가지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시어머니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제 성격이 내성적이라 형님처럼은 못해요. 그냥 평소보다 연락 한 번 더 드리고 얼굴 한 번 더 찾아뵙고 하는 거죠. 남편도 제가 시어머니에게 잘하니까 제 친정이 더 잘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제가 더 잘하고 그런 선순환이 계속됐어요. 결혼 생활이란 게 서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형님도 돈 때문에 그랬던 건데 전 앞으로도 이렇게 욕심내지 않고 그냥 제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려 해요. 남편과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고 시어머니와도 형님이 없어지니 더욱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중간에서 튀는 사람이 없으니 오히려 편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오히려 형님이 나가니까 편안해지셨대요. 제가 조심스럽지만 천천히 다가가는 게 너무 보기 좋다고 어찌나 칭찬하시던지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가족에게 중간에 살짝 시련이 있었지만 결과만 보면 저희 정말 행복해졌어요. 서로 진심을 알게 되니까 예전보다 훨씬 분위기도 유해졌고요.
이제 살면서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기온이 올라갔어요.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